오늘은 좀 다른 주제인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요즘에 보이스피싱 건으로 지금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상담 전화를 듣다 보면 굉장히 한심한 경우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나라도 당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지금 뭐냐면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 그러면 뭐 협박을 한다든가 뭐 지금 속여가지고 무슨 이제 기망이라 그러죠. 전화를 해서 기망을 해서 속여서 지금 뭐 돈을 편취한다든가 이제 그런 게 전형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진화를 해서 요즘 어떤 형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되냐면 어떤 뭐 사기 이렇게 돼요. 지금 어떤 첫 번째 조직 이게 문제는 조직 범죄라는 게 문제인데 조직에서 한 사람은 어떤 이런 경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싸게 판다 그러고 돈을 뭐 여러 사람한테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10명에다가 1억을 이제 입금을 받았고 이걸 출금을 해야 되는데 출금을 하려는데 이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써요. 대포 통장으로 쓰고 대포 통장을 또 이거는 이제 또 대포 통장을 또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수집하는 이제 범죄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대포 통장을 이제 수집해 가지고 수집하는 용도도 뭐 대출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취업을 미끼로 취업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급여 통장이 필요하다든가 그래서 대포 통장을 만들게 되고 이 금액이 대포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포 통장에서 또 이제 출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금하는 사람인데 이걸 인출책이라 그러는데 인출책이 있고 인출책이 이제 출금을 해서 이제 이제 조직에다가 이거 돈을 이제 넘겨주는 단계가 이렇게 이게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금 범죄에 가담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내가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보통의 경우에는 상담 사례가 뭐냐면 상담을 보통 하는 경우가 지금 사례가 이거죠.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B가 이 사람한테 이제 나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대출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가 이거죠.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대환이라는 게 내가 지금 연 6%로 지금 대출 이자를 내고 쓰는데 연 4%나 뭐 보금자리론 이런 걸로 뭐 연 2%대 연 1%대로 지금 연 1%대로 지금 그 이자를 낮춰주겠다 그래서 대환을 해주겠다고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그 대환에 필요한 신용 대출이라 대환에 필요한 게 체크카드나 통장을 넘겨주면 여기로 돈을 거래를 해서 이 실적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 A 같은 경우에는 B한테다가 지금 체크 통장도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통장이나 통장하고 아예 그냥 도장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비밀번호나 지금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게 매체를 다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안 카드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지금 나는 속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줬는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건 전자금융거래법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느냐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에 그러니까 금융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전달 또는 보관 또는 전달 유통한 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금융 매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장을 얘기하는 거고 통장 위에도 많죠. 지금 통장 일단 대표적인 게 넘겨주면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통장하고 도장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의심을 하기 때문에 잘 넘겨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넘겨주는 부분이 체크카드를 넘겨주는데 이게 지금 택배 기사가 있어요. 택배 기사나 퀵이나 이제 택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이거를 이제 인출책한테다 넘겨주면 인출책이라는 건 이제 돈을 인출하는 사람 인출책에 넘겨주면은 이 사람이 인출해 가지고 다시 이제 돈을 이제 본 정범인데 이제 뭐 조직 범죄 이제 위에 있는 사람 정범한테 넘겨주게 되는데 이 사람도 뭐냐면 택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체크하는데 운반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운반하는 것도 당연히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해도 처벌을 받고 이거를 전달하거나 유통을 해도 처벌을 받아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두 번째는 운반을 한 운반책인데 1회당 보통 5만 원을 지급을 한다 그래요. 여기 지금 인터넷상에. 그래서 야, 한 번 해가지고 5만 원이니까 굉장히 이제 수입이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카드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양도를, 인출책에 양도를 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전달을 했으니까 이 사람도 처벌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 사람도 처벌을 받고, 전자금융 매체를 넘겨줬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넘겨준 A도 처벌을 받고, 지금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지금 대포 통장에다가 인출하는 사람도 속아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도박 자금인데 이런 부분을 인출해주면 얼마를 수수료를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출책도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각각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고 다 가담을 했다가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다음에 비밀번호, 다음에 보안카드 이런 거를 양도한다든가 양수하는 게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5년 이하 징역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뭐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통장이나 체크카드 이런 부분은 이제 금융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지급을 했는데 돈이 내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5천만 원이 다시 빠져나갔어요. 5천만 원이 다시 빠져나갔는데, 이렇게 된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지금 내가 지금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내가 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도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처벌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사람이 되고, 처벌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받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는 조직범죄에 대한 가담이 된단 말이에요. 조직범죄에 대한 가담. 그래서 조직범죄에서 이게 이제 내 통장으로 5천만 원이 지급이 됐지만, 인출이 됐지만, 이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는 내 통장은 일부일 뿐이고 통장이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묶어가지고 조직범죄로 보는 거고, 조직범죄라는 거는 단순히 형법으로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직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폭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지금 처벌을 받기 때문에 몇 년 이상 이렇게 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두 번째는 사기에 대한 공범 이렇게 해가지고 상상적 경합이라 그러는데, 이걸 한 가지 나에 대한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법조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하나, 그리고 폭력행위 등 폭처법 위반, 조직범죄, 조직범죄고, 그 다음에 사기에 대한 공범. 이렇게 내가 지금 단순히 양도를 체크카드나 그 금융매체를 양도한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처벌이 지금 징역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고요. 징역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속아가지고 금융매체를 양도를 했다 그러면, 예전에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나도 이제 피해자로 봤어요. 그런 사람을 실수로 지금 내가 속아가지고 나도 넘겨준 거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피해자로 봤는데,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라는 거예요. 피의자.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통장이나 체크카드나 이런 부분을 1회만 넘겨줬는데 내 통장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10억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이 통장이 또 유통이 돼 가지고 여기서 다 인출이 돼 가지고 돈이 내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됐다가 모두 빠져나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처벌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공범으로.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공범이라는 게 이제 그 정범이 그 범죄를 손쉽게 하려고 이제 내가 방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내가 기계처럼 A라는 사람이 B를 기계처럼 수단으로 이용해 가지고 간접정범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간접정범. 그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공동정범이라는 거는 이제 이건 똑같이 이 사람 그 정범 똑같이 이제 사기를 실행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기죄나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는데, 방조범이 정범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 주범보다는 형량은 낮을 수는 있는데 방조범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형량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징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실수 하나 가지고 징역까지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가 그 전자금융거래법 그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양도행위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사기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역할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조직범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또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형량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단순히 속아가지고 내가 나도 기망을 당해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처벌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처벌 안 받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근데 처벌이 그렇지 않아요. 징역이 나와 실제로.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뭐 벌금이나 아니면 뭐 약식 벌금으로 이제 약식 기소로 되든가 아니면은 뭐 기소유예라든가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런 법을 몰랐다, 법을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처벌을 받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법을 몰라도 처벌은 받아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 무인도에서 할머니가 뭐 그 양귀비를 키웠는데 양귀비를 키운 이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인지 몰라서 전혀 그 교육도 안 받았고 여기에서 어디 밖으로 섬에서 나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지금 사실관계를 법률을 갖다가 내가 몰랐을 때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처벌을 다 받아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민사 문제가 따라오는 게, 민사 문제라는 거는 내 통장을 내가 이제 A라는 사람이 통장을 B한테 넘겨줬는데 이 통장에 지금 1억이 입금이 되고 출금이 됐어요. 다른 쪽으로 이제 주범한테 출금이 됐겠죠. 이게 당연히. 그러면 내가 통장 명의는 A예요. 통장 명의는 A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람한테 주범한테도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 통장 명의인이기 때문에 A가 명의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통장 소유주 명의인한테도 이게 그 손해배상 1억을 갖다 지급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연대 채무라는 거는 A하고 B하고 내가 같이 책임을 져서 1억을 갚겠다 이렇게 약정을 한 게 이제 연대 채무라는 거고,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건 내가 약정은 안 했지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공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 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데, 누가 A는 5천만 원, B는 5천만 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1억에 대해서 전액을 책임지고 내부적으로 니들이 뭐 구상을 하든 어쨌든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는 거고, 1억에 대해서 지금 A가 지금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단순히 통장을 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재산이 없고 이러면 또 뭐 피해자가 받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이 뭐 재산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단순히 이런 경우가 제일 문제예요. 뭐냐면 대출을 뭐 5억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자를 한 6% 정도 내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이거를 대환해 주겠다고 연 2%로 대환해 주겠다고 하면 어차피 이자 차이가 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선뜻 이제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가장 문제고, 어차피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가 청구를 하겠죠. 당연히 청구를 하면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사 형사 책임이 다 따라오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사례가 뭐냐면 군인이 있는데, 군인도 이제 간부인데 간부라 그러면 이제 중령 정도 됐어요. 중령인데 그러면 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지식도 있고 이제 지적으로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이에요. 지적으로 굉장히 이제 무식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 가지고 돈을 통장을 양도를 했는데 퀵서비스로 양도를 했고, 퀵서비스로 양도를 한가 동시에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 군인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데 이게 지금 민사 지금 민간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군사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군사재판을 받아가지고 전역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 이렇게 처벌대로 받고 강제 전역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뭐 사회 경험이 없다든가 지식이 모자라든가 그래서 처벌을 지금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급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급한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취업이 됐다든가 대출을 해준다든가 대안을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 이제 또 내가 아쉬워서 하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 해결을 해주겠다 그러면 손쉽게 이 사람이 여기 빠져드는 게, 예전에는 뭐 전화로 뭐 자식들 목소리를 뭐 변조해가지고 유괴했으니까 돈 달라 이래가지고 그냥 당한 경우도 이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 지금은 거의 교묘하게 나오는 게 이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범죄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나는 안 당하겠다고 이제 뭐 자신을 할 수도 있는데 자신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어차피 거의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군인이라도 뭐 사관학교까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까지도 당하고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도 당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할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가
돈이 필요해 가지고 B에게 지금 대출을 의뢰하는 상황인데, 대출을 의뢰하는 상황에서 보통은 이 사람이 쓰는 게 대포 통장에다가 대포폰을 써요. 대포폰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잡히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외 활동 보에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고, 그 국내에 있더라도 점조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고리도 찾기가 힘들다 그래요. 이거는 수사를 해도.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A가 B한테다가 지금 단순히 통장을 양도를 했는데 이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첫 번째가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하나가 되고 5년 이하, 두 번째는 사기죄에 대한 공범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조직범죄에 가담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직범죄. 그래서 세 가지로 처벌을 받고, 이런 관계가 하나의 행위만 가지고도 세 가지가 적용이 돼서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는 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책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징역이 나오게 되니까, 징역이 나오더라도 3년 이하로 나와서 집행유예라도 받아서 일단 석방이 되면서 그 진짜 다행인데, 3년 이상이 나오면은 집행유예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범죄가 이렇게 정해지면은 내가 단순히 통장이나 제 대표적인 게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이런 부분을 양도한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형사 책임을 지게 되고, 두 번째는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통장 명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피해액을 전액을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내가 과실 비율만큼만 갚아주는 게 아니고 피해본 금액에 대한 전액을 갚아줘야 되는 거고, 전액을 갚아주는데 내가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갚아줄 것도 없으니까 다행인데, 어차피 내가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는 사람이 대환이라든가 뭐 이직을 알아보다가 이런 사기에 걸리게 되면은 어차피 이 재산이나 소득은 다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게, 민사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 형사 부분이 전적으로 책임은 나한테 다 돌아오니까 이런 부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시에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례를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제일 많은 경우가 그거의 첫 번째가 지금 오는 게 그 금융 매체 체크카드를 양도를 해서 내 통장에서 지금 이게 뭐 3천만 원이 지금 한 6명 정도가 3천만 원 입금을 했다가 빠져나갔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고, 왜 양도를 했냐 물어보면 많은 경우가 그거에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통장으로 실적을 만들려고 이렇게 금융매체를 달라했다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취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급여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 대여하면서 통장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빌려줬는데 여기서 이제 금융이 오고 가면서 된 경우고, 두 번째는 운반책도 제일 운반책이 뭐냐면 지금 보통 퀵이나 택배를 얘기하는데, 퀵이나 택배에서 일회성으로 체크카드 하나를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주는데 보통 일당을 10만원을 줘요. 일당이 아니지, 일회성으로 10만원을 줘요. 10만원.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그 퀵이나 택배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10만원으로 한 번 전달하고 10만원이니까 굉장히 많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고, 세 번째는 인출책이라는 게 있는데, 인출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어느 회사의 비자금인데, 아니면 뭐 도박자금인데, 뭐 상거래 채권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그 출금을 못해서 대신 좀 출금해주면, 뭐 1,000만원을 출금해주면은 한 번에 50만원을 줄 테니까 출금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인출책으로 이제 공범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체크카드 양도한 경우도 있을 거고, 운반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인출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수단으로 이용을 되는데, 이 수단으로 이용이 되면서도 주범에 대해 가지고는 공범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차피 뭐 택배를 이래 해가지고 10만원 주겠다, 이건 당연히 사기가 맞겠죠. 당연히 맞을 거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양도하는 것도 문제고, 인출을 하는데 1,000만원 인출해주면 50만원 주겠다, 쉬운 일을 하는데 50만원 주겠다, 이것도 문제인 건데, 이 사람들이 미필적으로 이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인식을 하면서 걸리지 않겠지, 내가 급하니까 돈을 받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고, 그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어떻게 경찰서 가서 진술할지, 내가 민사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지, 그런 부분은 한번 이제 문의를 하셔서 내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그 이제 머릿속에다가 두고 민사든 형사든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일어난다 그러면 단계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런 처벌도 문제지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 압류가 들어와서 지금 뭐 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어차피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먼저 문의를 해서 일단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난 순간부터 일단 빨리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